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박 소식이죠. 아주 대단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도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경영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우선 갤럭시 노트 20 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TV 가전 부문의 펜트업 수요가 폭발하고 우려했던 또 반도체 부문도 기대 이상 선전해 주면서 2년 만에 최고 실적을 올렸는데요. 매출은 66조 원 수준으로 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10조 원 초반 정도로 예상됐던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저 또한 제가 몇 번 영상을 통해 11조 원 수준을 넘을 것이다 라고 미리 방송 드렸던 적이 있는데 무려 1조 3천억 원이나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미죠. 이 숫자는 특히 코로나까지 겹친 상황에서 말이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는 것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불리는 2018년 4분기 10조 8천억 원 이후 7분기 만에 처음이면서 그해 3분기 기록한 17조 5,700억 원에 이어 2년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66조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는데 종전 분기 최고치인 2017년 65조 9,800억 원을 넘어선 것이나 이달 말 발표되는 확정 실적에서 다소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이 66조 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사상 최대 실적이 될 예정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18.6%로 1분기 11.6%와 2분기 15.4%보다 훨씬 개선되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3분기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 속에 놀라운 성적을 낸 것은 반도체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지만 모바일과 TV 가전 등 세트 부문의 호조가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삼성전자에 속한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우선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와 이 갤럭시 Z 플립 2 등 스마트폰 전략 모델의 글로벌 판매 호조로 모바일 부문에서 약 4조 원 후반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모바일 사업부의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판매량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제품인 갤럭시 폴드 2 시리즈와 이 플립 시리즈 등이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판매가 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지불하는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것도 수익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충 이 증권가 리포트들 좀 봐보면 IM 부문의 매출액도 2분기보다 약 50% 이상 증가해 3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3분기 펜트업 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펜트업 수요라는 것은 우선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바꾸고 싶었는데 제품들을 코로나 때문에 경제생활을 못하다가 이 경제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기존에 구매하려던 사람들이 못하던 억눌렸던 소비를 한 부분도 있고 최근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런 우울증들을 경제활동과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수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덕분에 TV와 가전 판매도 호조를 보이면서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도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내를 비롯해서 북미, 유럽 등지의 펜트업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프리미엄급 TV와 신가전 등이 잘 팔렸다고 하고 삼성전자 이 CE 부문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을 경우에는 2016년 2분기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죠. 이 드디어 반도체 부문입니다. DS 부문인데 우선 반도체는 당초 서버용 메모리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상반기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이 예상과 달리 2분기 5조 4,300억 원의 영업이익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선 그 이유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 서버 업체들의 재고 증가로 서버용 D램 자체 가격은 하락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수요로 PC 수요가 늘었고 게임 많이 하시죠. 그리고 PC로도 영상 많이 보시고 추가적으로 신규 스마트폰과 게임 콘솔 판매가 늘면서
모바일 반도체 자체와 이 그래픽 D램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여왔기 때문이죠. 또 뿐만 아니라 특히 3분기 미국 제재를 앞둔 중국의 화웨이가 반도체를 먼저 구매하려고 나서면서 서버 수요 감소를 일부 상쇄했다는 평가 자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몇 달 전부터 대충 수출액을 저희가 봐보면 다른 부분은 줄고 있지만 반도체가 어김없이 막 43% 등 급증한 모습이 바로 이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죠. 메모리를 지나서 이제 제가 파운드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파운드리 부문의 굵직한 신규 수주가 늘어난 것도 분명 실적 방어에 기여했을 겁니다. 기존의 대형 고객사죠. 이런 삼성의 퀄컴뿐만 아니라 IBM 제품을 또 수주하면서 7나노 EUV 공정을 활용해 생산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최근에 알려드렸지만 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RTX 시리즈 제품에 들어가는 GPU를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사의 RTX 시리즈를 전량 수주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이 RTX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을 활용했는데 직전 제품 대비 성능적으로 최대 40% 이상 상승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게이머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엔비디아 측에서는 당장 재고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만든 그래픽카드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당분간 엔비디아의 이 RTX 시리즈를 생산하는 동안은 이 파운드리가 물량 면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크게 모자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 지난 2분기죠. 약 1조 원에 달하는 애플의 보상금이 포함되면서 흑자를 냈던 디스플레이 부문은 3분기에는 일회성 수익이 없지만 그래도 3천억 원 수준에서 4천억 원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애플 스마트폰인 아이폰 12가 이번 달 공개 예정이고,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아주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당장 4분기와 또 내년 1분기는 좋은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디스플레이 가격 상승과 TV, 스마트폰 판매 증가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여지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코로나로 인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삼성전자가 분명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2조 3천억 원이면 정말 엄청나네요. 최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현지 기준 9월 28일 발매 5주차 만에 빌보드 핫백 1위를 탈환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대중음악 사상 최초로 발매와 동시에 1위에 오르면서 2주차까지 순위를 유지했고, 이후 2주간은 한 계단 하락한 2위에 올랐지만 지난 28일에 다시 1위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6주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여전히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일본 네티즌들은 실력이 없다, 립싱크다 같은 유치한 악플을 달고 있는데 이젠 콧방귀도 안 나오죠. 그런데 이번엔 질투의 눈이 먼 일본의 한 아이돌이 방탄소년단을 깎아내리며 추잡스러운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 발언에 우리 네티즌들은 화를 내긴커녕 어이가 없어 배를 잡고 웃었는데 대체 무슨 말이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망언을 뱉은 주인공은 일본 아이돌 그룹 뉴스 출신의 태고시 유아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간한 포토 에세이 어발란체에서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국책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고 무서운 기세로 세계 진출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뉴스나 자니스 소속 아이돌들이 방탄소년단처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트와이스처럼 다국적 멤버 구성으로 세계 진출을 시도했다면 지금쯤 자신들이 아시아 넘버원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의 말은 한국 아이돌들이 피땀 눈물을 흘리며 노력해 맺은 결실을 오로지 국책과 능통한 외국어로만 치부해버리며 자신들은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 빌보드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체 실력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말하며 억울해할까요? 네, 세계엔 참 여러 취향의 사람들이 있으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한류 열기에 일본이 국책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건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 1998년 김대중 정권은 단계적으로 일본 문화를 개방했는데 일본인들이 한국은 정부가 문화를 자주유지했구나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영화 시리와 남북 분단을 소재로 한 JSA, 실미도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은 영화에 분단 이야기를 넣으며 정책을 반영하는 국가라는 억측도 생겨났죠. 결국 K-드라마와 K-팝 붐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펼치면서 이따위 근거 없는 주장은 혐한과 만나 비정사실화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자국의 전통 문화와 대중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임에도 오로지 국책덕이라며 비꼬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일본에겐 이런 문화 부흥과 관련한 국가 정책이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일명 쿨 재팬 캠페인으로 2010년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이 쿨 재팬시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경제산업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쿨 재팬은 일본의 패션, 만화, 애니, 게임, 음식 등 일본 문화를 해외로 전파하며 경제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브랜드 정책입니다. 이런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에 열광하는 마니아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쿨재팬 전략을 추진하게 된 건 한류의 인기가 한국 브랜드 향상에 큰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선점했던 시장들을 잠식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류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성장해 왔다고 판단해 일본도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쿨재팬 관련 사업은 수익성이 낮을 뿐더러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이후 2013년 일본 정부는 쿨재팬 전략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관민펀드 쿨재팬 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쿨재팬은 아베노믹스의 핵심으로 봤던 아베 전 총리는 아예 쿨재팬 전략 담당상이라는 특임 대신까지 신설했고 총 29건에 620억 원을 투자했죠. 그럼에도 성과는 거의 없었고 도리어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봤습니다. 쿨재팬 기구의 실패에 대해 일본과 해외 언론은 쿨재팬 전략은 전혀 쿨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고 미국 지식 공유 웹사이트 코어라인은 무엇을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늙은 아저씨들의 계획은 전혀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만든다며 비꼬는 글도 올라와 있죠. 얼마나 실무적인 지식이 없으면 윗선에서 일본 AV 같은 포르노를 쿨재팬의 콘텐츠를 내세우자는 아이디어까지 제시했다는데요. 물론 실현은 되지 않았습니다. 음란물을 국가 주도로 수출한다는 것이 합법적으로 쉽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쿨재팬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일본 내에서까지 사실상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태구시 유화를 비롯한 현지 전문가들의 K-팝은 정부 정책이란 주장은 하면 할수록 자국의 문화 정책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거나 실패했음을 돌려 말하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일본이 비록 대중문화 세계화에 성공은 못했지만 과도하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신친일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신친일파는 일본에 대해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일본 우익 세력에 동조하고 친일 행각을 넘어 혐한에 나선 사람들을 칭합니다. 일본계 한국인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우익 기업은 한국의 유망한 인재들을 상대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조성해 신친일파로 양성하기 위해서죠. 호사카 교수는 지인 중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서 처음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뭘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더라고 전했는데요. 결국 일본은 여전히 일제강점기에 문화 통치 방식으로 전 세계를 문화식민지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란 억지로 관심을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문화 콘텐츠는 아무리 국책 사업으로 관심을 강요한다고 한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이 앞서 한 말들은 본인들이 영원히 그 해답을 못 찾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죠. 그 일례로 쿨재팬 정책 이후 일본의 문화 콘텐츠들이 지나치게 정부를 의식해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 성향이 무조건적으로 극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창의력과 공감력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피땀 눈물을 쏟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화체육부 김종덕 정 장관은 B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죠. 한류는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수익을 내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던 중소기업이나 영화 감독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단지 정부는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지만 의사결정자로서 개입하지 않았다. 한국의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봉준호 감독과 같은 전 세계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향후 우리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더 강력해져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나라로 그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소프트 파워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